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5년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단독 수주가 아닐 뿐더러 정비 범위나 기간도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재계 노동계와도 소통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태움 관행으로 불리는 병원 내 의료진 사이의 괴롭힘 사례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가 도피생활 21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은 1년 전쯤 사망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영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0.71포인트 상승한 2126.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4.95포인트가 내린 717.6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993억 원 순매도하면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건설, 운수장비 업종 1% 이상 올랐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본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플러스 0.13% 상승했고요. 니케이 225 지수가 2만 1,000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소폭 오르면서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G20 회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7.5원 내린 1,156.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넷마블이 2.78% 상승을 했는데요.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넷마블은 신작 7개의 대죄 인기에 이어서 26일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인 BTS 월드 출시를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자 투자 전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G20 회의와 무역 분쟁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오펙 정례 회의와 관련해서 유가 동향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고요. 환율과 외국인 동향 주목하면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지난주 김명한 위원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대정부 전면 투쟁을 선언했죠. 다음 달 총파업도 결의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역대 5번째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엔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은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을 노동탄압이라고 규정짓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상체제로 돌입해 모든 역량을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구체적인 투쟁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최저임금 만원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 18일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총파업을 실시하겠다는 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노정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부위원회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경영계 측이 최저임금의 차등화 적용과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빠지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김 후보자가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5대 세정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고요? 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입 예산 조달과 세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국세행정 시스템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의적,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행정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방안에 대해선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마켓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영종도 매립부지에 대규모 관광, 레저 단지가 조성됩니다. 18,0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예, 권세욱입니다. 네, 인천 영종도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네, 해양수산부는 오늘 인천 영종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착공 보고회와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립된 대규모 부지에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서 지난 2012년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월에 착공됐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 핵심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 진입도로 등 정부 시설 지원과 취등록세 등 세제 감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에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오는 2022년까지 2조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에 골프장과 리조트, 복합 쇼핑몰 등이 건설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조 원의 생산 유발과 18,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최대 파친코 기업 마루안이 참여하면서 사행 사업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사행성 사업은 사업 계획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CNBC의 권세욱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네요. 네, 산업연구원은 전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2.5%, 한국개발연구원은 2.4%를 전망했습니다. 정부 목표치는 2.6% 내지 2.7%입니다. 수출은 상반기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지난해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27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별 수출 전망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락이 하반기에도 이어져 지난해 대비 수출액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보통신기기 분야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국내 업체들의 일부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따랐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수요 확대로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제안됐나요? 네, 연구원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산업과 유망 신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완화 등 기업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조작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는데 우선 조사 착수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네, 원안위가 지난달부터 진행한 특별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쯤 한빛 1호기 출력이 18%까지 급증해 재가동된 지 하루 만에 운전을 멈춘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고 원인과 문제점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네, 제어봉이 과도하게 인출된 이유는 원자로 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14년 만에 변경됐는데요. 원자로 차장은 기동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작자의 조작 미숙, 무면허자의 운전 등도 드러났는데요. 사고 당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문제는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어봉 제어능 측정 시험 중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감독 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원안위 특사경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 지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특별 조사 절차 어떻게 됩니까? 원안위는 한수원 본사에 대한 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한 뒤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사업자의 후속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주기적인 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괴롭힘까지 당하며 일하는 종합병원 간호사들, 그 충격적인 실태가 여러 차례 보도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당국이 각종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공짜 노동은 물론 태움 같은 구태 등이 여전했습니다. 손소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한 종합병원입니다. 간호사들이 근무교대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해 정해진 업무 시간보다 출근은 빨리 하고 퇴근은 늦게 했는데도 해당 병원은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수당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은 업무와 관련한 필수 교육을 업무 시간 외에 실시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연장 근로수당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율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11개 병원 모두에서 총 3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11개 병원 모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했고 체불 금액은 63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된 간호사들 사이의 괴롭힘, 이른바 태움 관행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조치와 함께 병원 업계에 대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할부로 새 차를 구매할 때 혹시나 신용등급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는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이제 캐피탈사를 통해 새 차를 사거나 이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신용점수와 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상호금융, 보험, 카드, 캐피탈 회사의 대출을 이용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로 자동차 할부를 많이 사용하는 캐피탈사는 제2금융권에 속해 있는데요. 이러한 할부금융은 신용대출로 취급돼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평가나 대출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기준 캐피탈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0.88등급 떨어졌습니다. 즉,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리나 대출 유형에 상관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완화되도록 신용평가회사 일명 CB사 평가모형 개선안을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엄 기자, 이 신평사들의 신용평가 모형이 어떻게 개선되는 겁니까? CB사가 이 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신용점수나 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평가해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 비율은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 비율을 보다 높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나 등급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면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 캐피탈 이용자 총 94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 중 46만 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부동산 신탁사 국제자산신탁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국제자산신탁의 대주주 유재은 회장 측이 보유한 경영권 지분 65.74%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의 이번 인수는 지난 4월 자산운용사에 이은 두 번째 인수합병으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비은행 부문 확충 전략을 적극 추진해 경쟁력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여력 비율이 상승한 가운데 MG손해보험은 다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 여력 비율은 3월 말 273.9%로 지난해 말보다 12.7%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MG손해보험 지급 여력 비율은 108.4%로 보험업법 기준을 겨우 넘겼지만 전체 보험사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 공고치인 1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단속 기준은 소주 한 잔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에서 벌금 1,000만 원,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타다 서비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운전 업무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어 타다가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김상조 재벌론 바뀔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의 길을 꺾지 않겠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김상조 정책실장이 기존 별명이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시장과 이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내비쳤는데 그 시장이
익히 좀 우려했던 것에 대한 반응을 좀 내놨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김상조 실장도 이를 의식한 듯 왜 기업의 길을 꺾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재계는 현재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김 실장은 재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면서 재벌 총수, 또 나아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필요하면 만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충격 속에 반도체 가격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후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장 기자, 하지만 기업들이 아직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국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할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책, 또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초기 법인세를 적게 내는 가속 상각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장 정부 세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침체와 경기 부진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을 써야 합니다. 이 밖에도 3,6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높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대기업에 엄격했던 그간의 이번 정부의 정책이 좀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로 이번에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공식적으로 소주성,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폐기나 이 정책 선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예. 김상조 실장은 필요한 부분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면서 일자리와 소득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즉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하되 그때그때 환경에 필요한 정책은 보완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서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1년 만에 숨바꼭질 끝.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회사 돈 3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외로 도피한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이번에 붙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한근 씨 오랜 해외 도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국내 압송이 됐는데요. 정 씨는 97년 회사 돈 320억 원을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보그룹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요.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이번에 이 붙잡히면서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정 씨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에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내가 직접 임종을 지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별도의 확인 없이 정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가 형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태수 전 회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정 전 회장은 부실 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 정경 유착 등 이른바 한국경제 치부가 드러난 한보 사태의 장본인입니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은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인데요. 정 전 회장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여 년간 전국 각지의 땅을 사들인 뒤 1974년 한보 상사를 설립했습니다. 1976년 한보 주택을 세워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요. 이후 1980년 한보철강을 설립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예.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금융위기 발단이 된 이른바 한보 사태로 내리막길을 걷게 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후 1997년 9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년에 특별 사면됐습니다.
네, 서 기자. 법원이 이 정 전 회장에 대한 형을 이미 확정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서 2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2006년 2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국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했고요. 2009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 정 전 회장이 귀국할 경우에는 확정된 징역형을 우선 살아야 됩니다. 네, 서 기자. 앞으로 그러면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에콰도르 당국에 공조를 요청을 하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 전 회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2,225억 원에 달하는 체납국세액은 고스란히 소멸이 되는데요. 체납된 세금은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정 전 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라카 원전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으로선 원전 산업 사상 첫 수출이란 쾌거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목표했던 일괄 단독 수주에 실패하면서 애초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전업계에선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랍에미리트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국내에선 탈원전을 해외에선 또 원전 세일즈를 펼치는 정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이란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원전업계의 핵심 인력 유출과 이에 따른 기술 유출의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을 평가하는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이번 바라카 원전 계약 성과와 의미 그리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 참여 문자 공지 다시 한번 부탁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토론 코너 시작이 늦게 들어갈 시 관련 공지는 계속 해드리겠고요. 샵 3698번으로 계속해서 좀 번호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이번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오늘 소식은 들으셨을 테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숨은 돌렸습니다. 정말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앞으로 60년 내지 80년 동안 우리가 유지 보수 계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5년짜리 계약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앞으로 과연 우리가 이거를 독점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놓친 것보다는 낫지만은 정말 아까운 걸 놓친 셈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정비 범위 또 기간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대를 마치 정규직을 기대했다면 결과는 이제 계약직이 되고만 그런 모습으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괄 수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국산 제품을 수출하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총괄에 해당하는 그 계약을 기대를 했었다면, 총괄 단독 계약을 기대했다는 그렇죠. 말이시죠? 근데 이제는 이제 기간 자체도 5년으로 줄어들고 거의 이제 하도급 계약 수준으로 전환되면서 거의 기존에는 3조 원 이상의 수출을 기대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1조 원도 안 되는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내려집니다. 예. 당초 우리나라가 기대했었던 이 단독, 이 장기 독점 계약이 상당히 좀 축소된 채로 좀 결과가 이어졌다는 소식을 시험 개략적으로 좀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교수님도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말 안타깝죠. 지금 김 실장님께서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 우리가 그 예상했던 소득을 못 올리게 되고,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그렇죠. 우리가 그 기대했던 역할을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그 제가 큰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 관리 유지 보수는 다른 자동차 업체하고 기업하고 맺은 꼴이에요. 만약에 지금 앞으로 5년은 그나마 난 편입니다. 근데 지금도 벌써 그 프랑스의 원전 생산 업체가 지금 그 계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만에 하나 미국이나 그 프랑스, 유럽의 업체가 그 계약을 같이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애써 개발해 놓은 그 원전 기술, 지금 바라카에 지은 기술은 원전은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APR 1400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계 장치예요. 근데 이거를 유지 보수를 하려면은 그 업체도 이 기계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도면을, 설계도를 통째로 다 내놔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 계약을 다른 기업하고 이 공유하게 된다면은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고스란히 그냥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인류의 공유 자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뭐 상당히 고도화된 그 원전 기술이 이번에 좀 복수 계약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이 교수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나라의 이 원전 기술력은 세계로부터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상황인데, 김 실장님, 상당히 기대에 따른 실망이 지금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 그 산업 영역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원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NRC라고 하는 미국의 이 원전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NRT요? NRC라고 합니다. 규제요? 규제위원회가 있죠. 규제위원회. 여기서 이제 제품을 인증해주는, 설계를 인증해주는 인증서를 발간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외국인 기업이 이 NRC로부터 설계 인증서를 받은 그 유일한 기업이고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프랑스라든가 일본과 같은 원전 대표적인 그런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미쓰비시를 포함해서 다른 원전 강국은 받지 못했나요? 그런 강국마저도 설계 인증을 받고자 시도를 했지만 받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인증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적인 공인된 그런 인증 기관으로부터도 인증을 받았을 만큼 세계적으로 이 원전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강한 이런 기술력을 갖고도 이런 좋은 이제 수출의 기회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감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번 복수계약 체결이 뭐 물론 단독 수주를 기대했지만 당장의 실망감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실이 더 많다는 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두 분께서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 이 원전 수주를 둘러싼 나라 밖의 경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원전이라는 게 한 기를 짓는데 뭐 10조 몇 조가 들어가는 거죠. 이 바라카 원전은 지금 4기를 짓는데 2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웬만한 상품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한데 많은 나라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
고작해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우리나라. 기술적 궤도에 좀 오른 나라. 오른 나라가 6나라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공기를 맞추고 예산을 맞춰서 원전을 완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공기를 못 맞추고 예산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까 김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미국에서의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미국에서도 받아주겠다는 보증서 역할을. 예, 그 역할을 한 건데 그래놓고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 10년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이 우리의 마지막 원전 수주 계약이었습니다. 바라카 그거를 원전이.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원자력 산업협회 회장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말이 되는 거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전을 10년 동안 수주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한탄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이 정부가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수출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 모순된 상황을 지금 저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모순된 에너지 정책이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실제로 실장님 이와 관련해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수를 포기하고 수출만 가겠다라는 컨셉인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술력이 충분한데 내수를 포기한 상태로 수출이 과연 가능한 거냐. 우리나라 산업 자체를 만약에 갑자기 없애놓고 수출이 정말 진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산업이라든가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크게 실추됩니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또 빼놓을 수 없고요. 이 산업 자체가 지기 때문에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들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핵심 인력들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예. 유출되면 어디로 갈까요? 다른 나라의 원전 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전이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이 계속 다른 나라로 원치 않는 방법대로 이전되는 것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뒤에 그렇죠. 다시 좀 그런 짚도록 것들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으로 이 교수님께도 좀 여쭙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지금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원전을 안 쓰겠다는 게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싫어해서 안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쓰겠다고 정부가 명백하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위험해서 안 쓰는 기술을 다른 나라는 지어줄 테니까 써라. 이건 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문제가 많고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고 부품 산업 기반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거는 그냥 환상이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을 줄이면서 과연 수출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문득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찬반 또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양측의 주장도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탈원전이 지금 시점에서 과연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또 별개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 실장님, 네.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과 판단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야 된다는 것은 강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화학 연료 발전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좀 낮춰가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급진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에너지 자립도 문제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타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 급진적으로 이 탈원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실추되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안보력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예. 그밖에 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말씀 나눴던
최고 산업을 내주는 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좀 소프트 랜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끝번호 598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원자력은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 교수님께도 계속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해왔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 보는 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뭡니까? 우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그 100년, 1000년, 만년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원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준비를 하고 포기를 해야죠.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전을 대안 없이 그냥 포기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전력 생산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애써 확보했던 기술력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원전의 대안이라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동해야 되는 LNG 발전에 의한 부작용이 지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부가 원하더라도 아마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이 준비 안 된 탈원전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이 원전 핵심 기술 유출 문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실장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원에서 이 기술 유출 의혹을 탈원전과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국회의원이 이 부분을 이제 지목을 했죠. 예. 결국은 이제 한수원에 근무했던 직원이 이제 유출되면서 타국에 있는 이제 원전 기업으로 가면서 USB에 많은 기술들을 담아서 전파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수원 내부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 에너지는 국가 보안 그리고 군수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스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업적인 관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원전 산업을 이제 내주는 과정, 경쟁력을 실추하는 과정, 어떤 여러 가지 면을 봐도 이것은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기술 유출 의혹이 실제 사실로 굳어졌을 경우 분명히 교수님,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럼요. 그 기술 유출이라는 건 사실 원전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첨단 분야건 기술 유출의 위험은 상존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원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문 인력이 유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한 어쩔 수 없는 기술 유출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우리가 체결을 한 이 다른 나라, 다른 기업하고의 공동 유지 보수 계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출되는 기술의 양이나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이 기술 유출 문제, 이 부분도 우리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214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일방적인 대안 없이 이루어지는 이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이 나라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이 기술 유출 문제와 더불어서 김 실장님께는 이와 관련된 인력 유출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인력 문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평가를 내주시겠습니까? 원전 공기업 3사라고 하죠. 예. 한수원,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이 원전 공기업 3사로부터 이직하고 있는, 퇴직하고 있는 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5년에 78명, 그리고 17년에 121명, 예. 18년에 144명. 이렇게 계속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발적 퇴직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최소 14명 정도가 UAE에 있는 원전 관련 기업에 이직했다라고 판단 내려지고 있습니다. 퇴직자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역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산중공업과 같은 원전 사기업들도 계속 이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것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대학 내에 원전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계속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몇 개 사례지만 부산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원전 분야의 전문가로 가고자 하는 박사과정 입학자 수가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써 키워왔던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이 이제 대대손손 물려지는 게 아니라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도 같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이 망가지고 있으니 현장으로 투입되기 이전에 학계에서도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교수님께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학계 상황을 누구보다 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실제 이 탈원전 정책 인력 이탈 문제 좀 학계에서도 좀 두드러지나요? 그럼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죠. 원자핵공학과하고 카이스트의 원자력공학과는 지금 거의 뭐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하고요. 카이스트는 이번 학기에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에 그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0명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문제고, 제가 직접 확인한 거는 제가 몇 주 전에 지금 영구 정지 될 거로 기정사실화돼 있는 월성 1호기를 좀 보러 갔어요. 예. 거기 가서 실무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기술 인력의 이탈하고 지금 미래 인재들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조차도 이거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갔던 게 월성이었는데, 월성에는 1, 2, 3, 4 4개의 중수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원전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은 거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인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 와서 일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래의 원전 수출 또는 원전 산업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24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고 가동하고 있고 지금 5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말대로 하면 80년을 더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한 전문 인력하고 부품 산업이 80년 동안 존재할 건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앞으로 60년, 80년을 원전을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로 그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해 줄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쩌면은 원전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심각하게 현장의 상황을 이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이 탈원전 선언을 한 지 2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는 문제, 또 이에 따른 정책 과속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술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목소리도 지금 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장님,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밀고 나가더라도 부작용을 좀 없애려고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고 또 몇몇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준비된 탈원전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로 탈원전으로 가려면 다른 여타의 뭐 대체 에너지라든가 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자립도를 충분히 높여서 에너지 자립도 문제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그 중요한 방향성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탈원전의 속도 조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급진적인 인상 속도는 좀 탈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탈원전으로 이행하는 그 과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탈원전으로의 이행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 나눴던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의 문제도 우리는 꼼꼼히 챙겨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위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정부가 2017년 6월 19일 날 탈핵 국가선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다가 뒤늦게 이게 어감이 안 좋구나 해갖고 에너지 전환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탈원전을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탈원전은 2017년 6월 19일에 정부의 주장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신고리 5, 6호기 그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6개의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이 됐고 월성 1호기가 탈법적으로 영구 폐쇄가 돼버렸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누진제를 완화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 소비자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부담을 덜어서 좋을지 몰라도 그 한전은 수천억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날 취임사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을 정말 되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